인간의 지혜는 자신의 영적인 연금술을 통해서 미지의 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술가의 눈과 철학자의 정신은 마치 자석과도 같이 어떠한 힘에 이끌려 다가가는지도 모릅니다. 과거 니콜라이 콘스탄티노비치 레리크라는 한 인물이 중앙아시아와 티베트를 거쳐가는 여정을 정신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설과 비유에 대한 기록이었으며 현실을 구성하는 바로 그 실체이자 샴발라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냈습니다. 길을 여행하면서 그는 자신이 지나가던 자연 환경의 모든 연속적인 아름다움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역마다 남아있는 그들의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맥동하고 고동치는 희망과 신념을 인식하려 노력했습니다. 과연 그는 본질적인 것을 얻었고 환상처럼 보이는 미지의 조각들을 그 본연의 진리와 아름다움으로 엮는 데 성공했을까요? 당시 그가 알고 싶었던 샴발라라는 위대한 원리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창조적인 열정을 그 자신과 티베트 라마의 대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는 것은 어쩌면 소중한 경험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마여, 샴발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 질문하는 서양인들은 샴발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단지 호기심으로 물어볼 것이며 당신은 이 신성한 말씀을 헛되이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라마님, 저는 샴발라에 대해서 함부로 묻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이 위대한 상징을 다양한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영역에 관한 모든 불꽃을 찾고 있습니다. 초마대 코로스는 불교 수도원을 장기간 방문했을 때 그는 샴발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그룸베델은 팔덴예시의 라마의 샴발라로 가는 길을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상징 속에 어떻게 위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진실로 가슴이 뜨거운 과학자는 칼라 차크라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서방 사람들 중 일부가 우리 사원을 모독하는데 그러한 일이 가능한 상태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과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않고 존경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을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사원을 방문을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당신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위대한 보살 이사는 진실로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그 누구도 자비와 의에 대한 가르침을 훼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마님, 오직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당신의 가르침을 비웃을 것입니다. 의에 대한 모든 교훈은 신성한 어떤 곳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성한 장소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마 스님이여, 어째서 부처님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어째서 서양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째서 서양에서는 샴발라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마님, 당신은 바로 저의 탁자 위에 있는 인도의 위대한 아티차가 가져온 가르침인 칼라 차크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준비된 높은 정신이 칼라 기하를 선포하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은 샴발라로의 부름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타시라마가 샴발라를 방문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테산의 책인 샴발라로 가는 붉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샴발라에 관한 몽골 노래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곳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새로운 것을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최근에 젊은 몽골 라마가 샴발라에 관한 새로운 책을 출판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라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우리를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샴발라는 바다 너머에 있습니다. 그것은 막강한 천상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 지상인들은 어떻게 그리고 어째서 그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까? 오직 극북의 일부 지역에서만 샴발라의 찬란한 광선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라마님, 우리는 샴발라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지상의 샴발라가 바로 현실이란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 고위 라마승들이 어떻게 샴발라로 갔는지, 그들이 가는 길에 어떻게 세상에 놓여진 물질적인 것들을 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브리아트 라마가 어떻게 매우 좁은 비밀 통로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방문자가 샴발라의 경계에서 호수에 소금을 가지고 있는 언덕 사람들의 상인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샴발라의 새 전초 기지 중에서 하나의 흰색의 국경 초소를 보았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에게 하늘의 샴발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마시고 땅의 샴발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도 저만큼 지상의 샴발라가 천상의 샴발라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 속에서 두 세계는 서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라마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눈꺼풀에 반쯤 가린 채 우리의 얼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저녁 황혼이 지는 시간이 되자 이윽고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진실로 세존의 가르침이 다시 한번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 때가 오고 있습니다. 보디 가야에서 위대한 길을 시작한 진리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장소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가르침이 티베트를 떠나 남쪽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부처님의 언약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로 대단한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서쪽에서 왔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샴발라의 소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도 리그덴제포 탑에서 나온 광선이 모든 나라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샴발라 탑의 빛은 다이아몬드처럼 빛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 계십니다. 지치지 않고 항상 인류의 대의를 위해서 경계하시는 리그덴제포입니다. 그의 눈은 결코 감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법의 거울을 통해서 지구의 모든 사건들을 봅니다. 그의 생각의 힘은 먼 나라까지 파고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합당한 사람들에게 즉시 도움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빛은 모든 어둠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분은 의를 위한 대의를 위해서 봉사하려는 모든 궁핍한 사람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인간의 카르마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 라마님, 제가 보기엔 당신이 미륵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비밀을 결코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예정된 날짜 이전에 모든 것이 공개가 된다면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소리로 결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소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공간으로 투사하며 그것에는 가장 커다란 해악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장 커다란 재앙도 그러한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리그덴 제포와 미륵불이 당신에게 하나이고 동일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샴발라의 주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곳에서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수많은 눈부신 새로운 힘과 성취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라마님, 베단타에서는 곧 새로운 에너지가 인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예정되고 예비된 위대한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거룩한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먼 별들의 주민들에 관한 세존의 가르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의 경전에서 우리는 날아다니는 강철새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불과 연기로 공간을 삼키는 철뱀에 대해서. 세존이신 여력께서는 모든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리그덴 제포의 조력자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환생할 것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신성한 군대가 어떻게 라사의 모든 사악한 적들을 제거할 것인지, 그리고 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말입니다. 라마여, 만약 위대한 전사들이 환생한다면 샴발라의 활동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와 하늘 어디에서나 모든 자비로운 세력이 어둠을 파괴하기 위해서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 위대한 업무를 돕는 각각의 사람은 바로 이 땅에서 이 신의 화신을 통해 100배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샴발라를 반대하는 모든 죄인들은 바로 이 신의 성스러운 화신에게 멸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비를 다했기 때문입니다. 오, 라마님, 당신은 진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합당하지 않은 사제들이 어째서 그렇게 많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확실히 변명이 아니지만 가르침이 남쪽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많은 학식 있는 라마생들이 티베트를 떠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판첸린포체가 샴발라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마님, 우리는 판첸린포체가 모든 곳에서 큰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우리는 불교도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분의 거룩함에 대해서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를 들었습니다. 그가 떠나기 오래전에 그의 개인 장소에는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세부 사항이 프레스코화에 설명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판첸린포체가 모든 위대한 라마의 관습을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비행하는 동안 많은 커다란 위험들을 어떻게 피했는지를 들었습니다. 판첸린포체는 나사에서 온 그의 추적자들이 이미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눈이 갑자기 많이 내려 추적자들의 길을 막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 판첸린포체는 산속의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의 적들은 바로 뒤에 있었지만 그들이 그곳을 벗어나려면 호수 주위를 길게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판첸린포체는 한동안 깊은 명상에 빠져 얼마 동안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후 깨어난 뒤 그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일행이 계속 호숫가에서 밤을 보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에 심한 소리가 갑자기 발생하여 호수를 얼음과 눈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 전 아직 날이 어두웠을 때 다시라마는 백성들에게 신속히 전진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와 함께한 300명의 추종자들은 가장 짧은 거리의 길로 얼음 호수 위를 건너 당시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적들이 같은 지점에 도착했을 때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고 그 광선의 빛이 그곳의 얼음을 녹였습니다. 그래서 추적자들에게는 우회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판첸 림포체는 그의 여행 중에 신성한 샴발로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지대를 건너 북쪽으로 가는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놀라운 징후들을 보았습니다. 라마님, 울란다반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캠프 근처에서 낮게 날아다니는 거대한 검은 독수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캠프 위를 지나서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던 아름답고 반짝이는 무언가를 가로질러 갔고, 알 수 없는 그 날아가던 무언가는 태양의 광선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라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도 사막에서 성전 향수의 향기를 느꼈습니까? 네, 라마님.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돌로 뒤덮인 사막에서 수일 동안 아무런 집도 없는 곳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절묘한 향수의 냄새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향수 냄새를 맡아본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인도에서 한 친구가 주었던 특정한 향품을 생각나게 했지만 그가 그것을 어디에서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 당신은 샴발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거대한 검은 독수리는 당신의 일을 파괴하기를 열망하는 당신의 적이지만 샴발라의 보호 세력은 그러한 빛나는 물질 형태로 당신을 따라갑니다. 그 힘은 항상 당신 가까이에 있지만 당신이 항상 그것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은 당신을 강화시키고 지도하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혹시 그 구체가 움직이는 방향을 보셨나요? 만일 보았다면 당신은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신성한 부르심, 칼라기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누군가 이 절박한 부름을 들을 때 그는 샴발라로 가는 길이 그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부름을 받은 바로 그 해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그 이후로 그는 축복받은 리그덴제포의 긴밀한 도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에 의해서 도와지는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사람들이 그들 자신에게 보내진 도움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오, 라마님, 샴발라가 단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샴발라의 숙련자들과 화신한 협동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샴발라의 힘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전 생에서 정의의 가르침을 따르고 공헌했던 모든 이들은 이 공동 원인에 의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전쟁과 불안 속에서 한 사람이 라마에게 집을 바꿔야 할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라마는 같은 장소에 6개월 정도 더 머무를 수 있지만 그 후에는 커다란 위험이 처하게 되어 지체 없이 그곳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그의 소유물은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아니, 내가 왜 이 조용한 곳을 떠나 내 재산을 위험에 빠뜨려야 하는가? 나에게는 모든 것이
매우 번창하고 있고 위험도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하고 생각했던 그는 아마도 라마가 착각해서 자신에게 말한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위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적의 군대가 양방향에서 전속력으로 그 장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좋았던 기회를 놓치고 이제 자신의 길이 모두 끊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서둘러 그 라마에게 다시 가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말했습니다. 라마는 그를 구해야만 한다는 특정한 이유가 있었다고 했지만 이제 그를 돕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최고의 기회를 잃었을지라도 라마는 여전히 그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마는 그에게 다음 날 당장 그의 가족을 데리고 북쪽으로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적을 만날 것이며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적들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 길에서 벗어나 조용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적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라도 그리고 그에게 말을 할지라도 조용한 채로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소지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른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아침의 안개 속에서 그들은 갑자기 빠르게 다가오는 군인들의 윤곽을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라마가 시킨 대로 길에서 벗어나 침묵 속에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급히 다가왔고 그 불쌍한 사람은 그 군인들 중 한 사람이 여기 있다! 여기에 사람이 있어! 아마 이놈에겐 우리에게 좋은 전리품이 될 걸 가지고 있겠지! 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친구야, 너는 돌과 사람을 구별하지 못하니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나 보군 그래. 그것들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어 바로 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는 그것들이 돌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 이 친구야. 그러자 첫 번째 사람은 아닐세, 하지만 나한텐 말도 보였다고 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친구 보게. 이 사람아, 이렇게 돌이 많은 곳에서 말을 타고 간다면 멀리 갈 수 없지 않겠나? 하하하. 그러면서 군인들은 모두 크게 웃었고 첫 번째 사람의 실수를 비웃으며 움직이지 않는 그와 그의 가족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안개 속으로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 한 번이지만 샴발라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샴발라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샴발라의 비밀은 잘 지켜지고 보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신비스럽고 비밀스러운 샴발라. 그 비밀은 어떤 방법으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1970년대와 80년대) 조파라는 과학자는 대피라미드와 일반적인 피라미드 모양을 이제 살펴볼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완전히 놀라웠습니다. 그의 실험에서는 북쪽과 남쪽에 평평한 코일이 배치된 남북과 동서로 정렬된 피라미드를 그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배터리와 저항기,
그리고 차트 기록기 등을 사용하여 끊어진 1마이크로페럿 커패시터에 스파크가 발생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피라미드 위를 통과하는 지구의 전자기 에너지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피라미드를 둘러싸고 있는 에너지 거품의 상태의 변화를 매일 기록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이상하게도 그 에너지는 실제로 모든 종류의 방사선을 차단했고, 에너지 거품은 거품 안에 있을 때 베타 방출체, 이온 소스, 자기 소스에 대한 감쇄를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음이온을 에너지 거품에 공급을 하면 실제로 에너지가 강화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너지도 1년 내내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13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중 가장 특이한 점은 중력에 대한 효과인데, 이는 본질적으로 전자기 복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포는 실제로 중력과 전자기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동 에너지가 무려 11만 3천 배나 증가하여 연구자들은 피라미드가 이론 물리학자들에게 H라고 알려진 장소인 시간과 공간에서 실제로 움직였다는 이론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음이온이 거품에 공급되었을 때 그것은 멀리 있는 달로 끌려갔는데, 이는 피라미드의 양이온이 그것을 멀리 옮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는 음성의 성질과 놀라운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달 숭배에 관련한 영적인 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작업과 과연 어떤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이는 많은 비밀단체가 대피라미드를 가리키고 있다면 거기에는 한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피라미드가 여러 기능들 중에서 특히 무아지경 상태, 즉 두아트로 들어가는 입구였다는 그런 의심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많은 피라미드 텍스트와 함께 훨씬 더 많은 이집트학적 증거가 실제로 이 점을 나타내는 듯 했습니다. 트랜스 상태에 필요한 호르몬을 방출하는 뇌 내에서 발생하는 효과는 기본적으로 전자기적 방식이며 모든 방식의 이용 활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기존 저희 채널 이야기에서 언급했던 고대 뱀 숭배나 빛나는 존재들이 자기들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뱀의 파도로 인식하고 이러한 보이지 않는 신을 뱀으로 숭배하면서 그처럼 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의구심도 일부 가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뱀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이후 에너지를 제어적인 요소로 바꾸어 전달하는 건물을 세웠던 것일까요? 피라미드의 동풍구에는 알 수 없는 용도의 금속 플러그가 있는데, 그것이 전자기 에너지의 공진 효과를 생성하기 위한 장치의 일부일까요? 그러려면 이 독특한 내부 디자인을 갖춘 고대 건물에 대한 증거가 더 많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내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독특한 구조 중 하나는 바로 둥근 탑입니다. 이러한 둥근 탑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가 있으며 이상하게도 거의 모든 경우에 뱀과 연결되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켈트족과 초기 기독교인부터 호피, 인디언과 이집트인까지 다양한 문화에 걸친 크고 우아한 둥근 구조물들은 모두 뱀 숭배와 연결됩니다. 사해 두루마리에도 천사나 감시자가 보호하는 탑이 그곳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 유명한 쿰란 공동체는 빛의 아들들인 쿰란 사람들과 어둠의 아들들인 종파 밖에 모든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나옵니다. 일명 쿰란 전쟁 스크롤로 볼 수 있는 것에서는 특별히 긴 창과 방패를 가진 군인 단위로서 4개의 탑을 포함하는 전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합니다. 각 탑에는 4명의 대천사 중에 1명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이것은 둥근 탑 또는 감시탑을 감시자 또는 거인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높이가 30m가 넘는 둥근 탑이 무려 65개 이상 있으며 학자들은 그 나이가 1000년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건물과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종교적 기반 위에
훨씬 더 오래전에 지어졌습니다. 실제로 많은 건물들이 연구가들이 처음 믿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어쩐 일인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옛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종교적 건물을 고대의 뱀 숭배에 마치 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려 하듯 그 위에 세우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방법으로 뱀이 실제로 고대 숭배의 대상이었고 그 위를 차지한 성스러운 건물과 단체가 전체 이야기를 지배하듯 했는데 과거 성 패트릭과 그의 추종자들은 거의 변함없이 이교의 성스러운 장소를 선택하여 둥근탑의 그늘 아래 목조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물이 태양 숭배에 바쳐진 불의 사원이었다고 주장했는데 만일 태양 숭배가 뱀의 숭배 및 깨달음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다면 아마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감시탑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뱀 숭배를 가리키는 고대 용어 감시자와 관련이 됩니다. 실제로 영국의 프리메이슨이자 장미시자의 회원이었던 하그레이브 제닝스는 이를 고대 뱀에서 유래한 하늘의 기둥인 오벨리스크와 연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 의구심이 드는 탑들은 강과 개울, 성스러운 우물 근처에서도 발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가 뱀 성배에서 발견한 치유하는 뱀 숭배와 매우 밀접하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깨달음의 경험이 데려가려고 했던 다른 세계의 입구이자 뱀 종족의 지하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지구 전자기 에너지 측면에서의 물과의 연관성입니다. 이는 둥근 탑과 비와 물의 신 바알에게 바쳐진 비슷한 구조물을 가졌던 페니키아인들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페니키아 도시 카르타고 바로 북쪽의 사르디니아 전역에는 이러한 탑들이 무려 수천 개나 흩어져 있으며 그 연대는 최소 기원전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랄프 앨리스가 지적했듯이 둥근 탑은 페니키아인과 연관된 헬리오폴리스 신전에서 발견되는 벤벤탑과 매우 유사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지금까지 살았던 민족 중 가장 능숙한 바닷사람들 중 하나였고 벤벤세 또는 더 잘 알려진 이름인 불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페니키아인들은 많은 무역로를 통해서 전 세계에 신앙을 전파했습니다. 또한 둥근 탑은 오시리스의 제드 기둥이나 인간의 척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쿤달리니 또는 뱀 에너지가 인도에서 솟아오를 기둥 또는 중추이며 빛으로 이끄는 깨달음의 개념과 일치합니다. 이 탑이 스톤헨지와 마찬가지로 천문학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라드칸이라고 불리는 이란의 탑은 이들 중 하나로 생각되며 훨씬 후대의 유럽 탑과 마찬가지로 원뿔형의 뚜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드는 뱀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도의 나가 또는 뱀의 고향에서는 둥근 탑이 스투파가 되었고 우리는 풍수에서 탑의 실제 용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탑과 함께 사리를 보관하던 일명 사리탑은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부르는 음에너지 또는 기, 용과 뱀 에너지를 가두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조파의 피라미드 실험에서 이러한 음이온은 반중력 그리고 반전적의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양의 여러 나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하얀 뱀 여인에 대한 전설은 인간의 사랑을 찾기 위해 여신의 모습을 한 뱀에 대한 매우 인기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천년 동안 탑에 갇혀 있던 것은 하얀 뱀 부인, 즉 달의 뱀이면서 궁극적으로 전자기 에너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몰타 근처 고조의 거인탑은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이러한 탑과 강하게 연관되었으며 더 많은 둥근 탑들은 미국 남부와 뉴멕시코, 콜로라도, 유타, 치첸이짜, 아프리카 등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두 뱀 에너지 및 뱀 숭배와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이 동일한 천문학적인 정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피족 뱀 부족의 경우 그러한 둥근 탑을 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하세계의 호피 신인 마사우우는 뱀 엄마에게 그녀의 아이들이 집에서 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뱀에게는 집이 없다. 그 이유는 호피족을 물고 죽였기 때문에 뱀은 다시는 집을 가질 수 없고 바위 밑과 땅굴에서 살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사우우는 또한 원래 그들을 위해서 지어진 뱀의 집인 둥근 탑이 다시는 파괴되어서는 안 되며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뱀의 운명을 알아야만 하지만 그럼에도 2번 다시 뱀은 집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뱀 숭배에 대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을까요? 혹시 이것이 성 패트릭 이야기의 호피 버전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다시 아일랜드와 관련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뱀과 연결된 수백 개의 둥근 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알이 좀 더 일찍 연류가 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비의 신인 바알도 여기에 관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피족의 경우 물이나 경이로움을 뜻하는 단어인 파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에게는 비가 없으므로 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둥근 탑이나 뱀의 집이 동일한 종교적 문화적인 기반을 가지고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보인다면 아나킴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것도 사실일지 모릅니다. 아낙은 긴 목 또는 목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호피족에게도 목걸이, 귀걸이를 뜻하는 비슷한 단어인 아나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뱀에게 물려 통증이 있을 때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둥근 탑에 대한 우리의 과학은 어떤가요? 피라미드에서 논의된 에너지와 서로 관련될 수 있는 것이 있었나요? 고대 미스터리 현대 비전이라는 책에서 칼랑 교수는 자신의 연관 내용을 알려줍니다. 그 내용은 원형 타워가 일정한 길이에 해당하는 자기 및 전자기 에너지 파장을 수집하고 저장을 하기 위한 거대한 공진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칼랑 교수는 곤충 안테나와 전자기파 공명 능력에 대한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높은 원형 타워가 일명 지구 안테나로 만들어졌으며 전 세계의 유사한 건물이나 구조물들이 같은 이유로 만들어졌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는 오래전 시대 당시에 이 에너지가 바로 그 장소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그 장소에서 명상하는 사람들의 트랜스 상태를 촉진하고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게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는 어쩌면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도달하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아일랜드에서 테스트한 타워에서 발견된 철이 풍부한 암석이 실제로 이러한 효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부의 잔재가 실제로 어떻게 정신 튜닝 도구로 거기에 있었는지 보여준 증거였을까요? 결국 이러한 연관성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피라미드의 환기구에 있는 플러그라고 말한 것과 거의 같은 방식이며 그것은 결국 뭔가의 힘을 증폭시켜 그 어떤 것과 서로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튜닝 플러그였던 걸까요? 시간의 황폐화로 인해 고대 뱀 숭배의 관행에 대한 수많은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하는 흔적들이 더 이상 파괴가 되기 전에 전 세계적인 모든 지역의 모든 원형탑 유적지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문화와 문헌들에 나온 그러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매력적이고 신비로운 고고학적 유적 모두에서 진정한 비밀사회의 최초 기원이 미쳤던 영향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빛나는 존재들은 단지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기록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체적인 권위의 구조와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은 사람을 다스리고 전지전능하게 보일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지시가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는 감시자, 그들을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명 빛나는 존재들은 몇 세대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권력을 찾고 있거나 지구의 비밀 사회가 고대 이 빛나는 존재들이 처음에 썼던 몇 가지 방법이나 구조 그리고 상징들을 그대로 베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는 모두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 진실에 접근했던 사람들은 종교인의 모습으로 비밀리에 모여 그들 지식의 말씀을 널리 퍼뜨렸으나 당시 정통 종교의 모습을 가장한 세력들은 그들을 몰아내려고 무진장 애를 썼고 지금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상대를 비하하고 혐오하는 단어들을 꼭두각시로 세뇌되어 아무런 생각 없는 노예들을 동원하여 퍼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러한 노예들은 자신이 노예가 된 줄도 모르고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깨어있는 사람인 줄로 알고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권력 시스템이란 생각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대중을 통제하는 것에서 파생이 되는데 이는 현대의 권력판에서 보이고 있는 것처럼 뻔히 매우 부도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벌도 없이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들을 선동하여 각종 추종단체를 만들고 그 세력에 힘입어 권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수메르의 경우에선 위대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통제를 형성했고 이것은 항상 비밀 조직과 정통 종교의 유혹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내었으니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하며 즐기는 것에만 신경 쓰기보단 더 이상 때가 늦기 전에 무엇이 안개 속 가려진 진실인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과연 깨달은 자들을 다스렸던 미지의 빛의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세계 오래전 탑들과 피라미드의 원래 용도 그리고 고대 존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또한 비밀의 지식을 사용하고 있는 듯한 숨은 세력의 글로벌 의제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번 이야기와 연관된 하나의 예를 들자면 최근 개발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는 뇌인식 칩에 대한 소식은 뇌를 이용한 의사전달 수단이 점차 고도화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전 지구 모든 인류의 사령탑으로서 스타링크와 같은 새로운 네트워크 도구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새롭고 드높은 피라미드가 과거와는 다른 변형된 모습으로 우뚝 세워질 날이 올 수도 있는 걸까요? 만일 과거에는 신과 자연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새로운 세계에서는 그것을 기술의 힘으로 모방하려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만일 이러한 소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면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마지막 순간에 이른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선택에 따른 진실에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는 열려있고 하나는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상상을 하시던 모든 판단은 깊은 생각을 통한 통찰력을 가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래된 전설과 신화는 오리온 별자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오래되고 널리 알려진 것 중 하나인 그리스 신화에서 오리온은 위대한 사냥꾼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국을 소화하는 사나운 아리아인을 상징하는 남성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아리안 언어에서는 이러한 전사를 마크 전사라고 합니다.
벨라트릭스, 즉 감마 오리오니스는 여전사를 의미하는데 거의 모든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거대한 아마존 여전사에 대한 신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또한 포세이돈의 아들이었고 우리는 포세이돈이 에아 또는 엔키의 그리스 이름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최고 순위의 시리우스 왕이며 평화 조약의 일환으로서 오리온 여왕과 결혼했습니다. 샤에미에 따르면 이 시리우스 왕의 이름은 안 또는 아누입니다. 오리온은 그의 단체와 함께 황소 자리를 쫓고 있지만 그러한 전투에 대한 신화는 없습니다. 사냥꾼의 개인 시리우스와 프로키온 그리고 고메이사가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사냥꾼 오리온은 늑대와 파충류종을 대표하고 한때 오리온 여왕을 위한 고급의 경비병이었으며 아리아인들이 어머니 여신을 언급하면서 어머니의 궁정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모기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이 동맹은 나중에 깨질 것입니다. 오리온은 시리우스보다 10배 더 멀리 떨어진 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공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지하나불, 즉 파충류 종족 식민지가 이 지역에서 발견되며 강력한 동맹을 맺고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인간형 존재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이브리드 인종을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유성 생식을 통해 스스로 증식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일부 종족은 유성 종족이지만 대부분의 종족은 유전공학과 복제를 통해서 번식합니다. 우리가 인간에게서 알고 있는 성욕이란 것은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종의 전체수를 세어본다면 가장 일반적인 번식 방법은 아닙니다. 우주의 일부 파충류 종족 중에서 암컷은 알을 낳는데 그 알은 수정되거나 혹은 수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후자가 여기 지구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구리, 물고기, 심지어는 흥미롭게도 코모도 왕도마뱀, 더욱이 꿀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 사회에서의 여왕벌은 단 한 번만 짝짓기를 하고 수컷의 씨앗을 몸 안으로 가져가며 그 씨앗은 여왕벌이 낳은 모든 알을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낳은 일부 알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여왕벌이 낳은 이 알들은 점차 자라나 숫벌이 되는 반면 수정란은 항상 암컷이 됩니다. 원래 파충류 아리아닌 종은 벌집 사회라고 종종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흥미롭습니다. 연구자들은 오리온 여왕이 중앙에 있고 나머지 사회 구조가 그녀를 중심으로 맴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아리안 종족은 집단 사고에 전념하는 무의미하고 위험한 살인 기계로 간주되어 왔으며 실제 사고는 여왕 자신이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나머지는 여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번 이상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방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더 이상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종을 연구할 때 그들은 파충류일 뿐만 아니라 아마도 곤충과 같은 조상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리아인들이 여기 지구상에 남긴 상징을 믿는다면 이 내용은 몇 가지 이야기에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오리온 여왕이 자신의 아래 수정을 가할지 안 할지를 통해서 자신의 자손이 수컷이 될지 또는 암컷이 될지 그것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정되지 않은 알만 수컷이 된다는 것입니다. 1940년대 한 인디언의 조상이 UFO 추락 사고에서 누군가를 구해준 일이 있었는데 당시 그 스타 엘더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디언은 그러한 이야기를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이후로 자신이 들은 내용을 연구하고 그것을 확장하는 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오리온에서는 모든 것이 삶의 양육 측면인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이자 사냥꾼이자 전사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에서 어느 정도 언급한 것처럼
우주는 현실의 여성적인 측면을 보호하고 있으며 아리안 종족은 그러한 측면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 주위의 삶을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 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 옛적의 초기 우주 세상에서 이 벌집 파충류 곤충 종족은 신성한 여성의 소자로 창조되었던 것일까요? 많은 출처의 연구에서 오리온의 여왕과 그녀의 종족이 아마도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항성 종족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주가 본질적으로 여성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다면 그 말이 더욱더 이해가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이후에 나머지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게임이 우주의 다른 곳에서 계속되었고, 이것은 여신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매우 쉽고 또한 독창적인 개념의 어떤 후유증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어쨌건 또한 이러한 것은 오리온 별자리가 남성 사냥꾼이라는 걸 설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 사냥꾼 클럽은 항상 여신과 오리온 제국의 여성 대표자들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여성의 소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에서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벨라트릭스 별은 아마존 스타라고도 불리며 모두 거대한 여성이었고 전투에서 사나웠으며 아무리 숙련된 남성 전사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신화 속의 아마존 전사를 가리킵니다. 이는 다시 말하자면 만일 전쟁터에서 수컷들이 밀릴 경우에 오리온의 암컷이 전장에서 매우 우월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꿀벌에 대한 논의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꿀벌의 관점에서 아리아인을 생각한다면 여기 지구상에서 꿀벌 상징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듯 옛날 메로빈거 왕조의 로고는 벌이었으며 아마도 거기에서 단서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세계의 왕족이 외계의 존재, 특히 메로빈거 왕조와 그 이전에 오래된 어떤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징이 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아리안 사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꿀벌 그리고 벌통과 연결된 유일한 외계 사회이므로 메르빈거인들이 오리온과 함께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도 적절한 추측일 것입니다. 과거 나폴레옹은 왕족의 상징으로 벌을 부활시켰고 스웨덴 왕실은 나폴레옹 혈통의 후손이기 때문에 벌도 사용했습니다. 그들의 상징은 세계의 왕관인데 중앙에 벌 3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또 다른 이름은 Three Crown 또는 스웨덴어로 트리에 트론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혹시 메로빈거 왕조의 주요한 상징이자 오리온 제국과의 연결고리를 말하는 걸까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왕관으로 장식되고 금색 백합으로 장식된 조각이 타일에서 솟아오릅니다. 이 물체는 벌집, 벌 또는 번데기를 상징할 수도 있는데 프랑스 메르빈거 왕조는 꿀벌을 신성한 장치 중 하나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리온과 벌 사이에는 약간의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잠재적인 연관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마야 달력을 만든 고대 마야인들은 벌과 꿀의 신인 아무젠캡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과 에게의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꿀벌은 고대 이집트에서 마찬가지로 매우 존경받고 신성했습니다. 또한 꿀벌은 순수한 어미벌이라고도 불리는 미노와 미케나의 여주인이었던 고대 그리스 포티니아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아르테미스와 데메테르를 숭배하는 여사제들은 벌이라고 불렸으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리온과 직접적인 연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여신으로 여겼고 오리온 남자 사냥꾼은 아르테미스의 사냥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녀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영국 황실의 다이애나 비가 그녀의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런데
다이애나비가 사망한 이후 그녀가 고대 다이애나 여신의 환생인지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스펜서 가게는 왕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테미스는 터키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 아르테미스에게는 가장 유명한 꿀벌 호원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사냥, 숲과 언덕, 바위 그리고 강의 여신으로서 야생벌의 서식지를 감독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역사에서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오늘날 터키인 에베소의 이오니아에 있는 그녀의 사원 공동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숭배한 것이 양봉 여사제들의 목의 공동체였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가슴이나 계란 같은 조각으로 덮여 있는 것으로 묘사되곤 하는데 그녀의 발밑에는 2개의 옴파로스 돌이 놓여있곤 했습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터키 남동부에서 모래층 아래 숨겨져 있던 아주 오래되고 신성한 장소가 발견된 적도 있었는데 그곳에는 고대 유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해지는 이야기에서 코카서스 산맥에 가까운 터키의 일부가 총대주교들이 와서 그곳을 점령하기 훨씬 전부터 한때 어머니 여신을 기리던 고대의 집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우스 대군주들이 오기 오래전에 오리온 제국의 별 종족들이 이곳에 있었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벌집은 벌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성경에서 꿀이라는 용어는 오리온에 대한 신비로운 상징이기도 했던 걸까요? 오래된 비밀 결사 그리고 프리메이슨을 조사할 때도 벌집 모양의 상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스터리 스쿨은 가부장적 세력에 의해서 점령되기 전에 어머니 여신의 종교를 가르치는 학습센터였으며 이는 수년에 걸쳐 플레이아데스인들에 의해 확인된 또 다른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 결사들이 원래 신성한 여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 결사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것은 잘 지켜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더 큰 규모로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이 행성에서 남성 지배의 종말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여성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탐구할 수 있는 유일한 진정한 마법은 특정 형태의 샤머니즘이었습니다. 여기서 샤먼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불, 즉 여성 에너지를 불러오곤 했으며 대체로 꿀벌은 불멸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숫사자가 갈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메르빈거 왕들은 긴 갈기 같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렀습니다. 고대의 왕들, 특히 메르빈거 왕조는 긴 머리에 마법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아마도 알데바란 아눈나키의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과거 나치의 채널러였던 마리아 오르식 같은 불일 소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다른 훌륭한 예는 성경에 나오는 삼손인데 그는 긴 머리를 잃었을 때 그의 큰 능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기독교 성경에 삽입된 전형적인 이교도 이야기에서 긴 머리, 특히 빨간 머리는 마치 안테나의 역할을 했으며 자신의 마법을 아는 사람이 다른 차원, 심지어 여신 우주인과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긴 머리는 태양광선을 상징하는데 태양은 고대 이교도 종교에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태양이 감각 있는 존재이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집단적 대영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래된 생각들과 지혜들은 오늘날 우리가 단지 천천히 재발견하기 시작하는 것 뿐일까요? 남성과 여성 모두의 긴 머리는 여기 지구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시리우스 총대주교 대군주와 같은 별의 존재들도 검은색 또는 붉은 갈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고양이, 늑대, 파충류, 인간형의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과의 파충류 혈통으로 인해서
그들은 선천적으로 털이 많고 수컷은 여기 지구상의 사자처럼 갈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것을 길게 착용하고 감아서 길게 따은 수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살아있는 도서관처럼 보이는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 인간들은 벌과 사자 그리고 더 큰 고양이와 개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 어쩌면 흥미롭고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만 3천년 전 대홍수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그 당시 마르둑은 그의 혼혈 아내 사르파니트와 그의 아들 아사르 그리고 세트와 함께 이기기 사령관 쌍가주와 화성기지로 피신했습니다. 여기서 아사르는 오시리스고 사투는 세스 또는 세트를 말합니다. 그렇게 오시리스와 세스는 샹가즈의 딸인 아스타와 네바타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샹가즈와 세스는 꽤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스타는 이시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 아사르와 아스타, 즉 오시리스와 이시스는 하이집트 북부 저지대의 마르두크, 라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세트와 네바트는 상이집트 남부의 산간지대인 샹가즈의 별장과 레바논의 착륙 플랫폼 근처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세스에게 오시리스는 항상 마르둑이 가장 좋아하는 자이며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샹가즈, 세스 그리고 네바트는 오시리스를 암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샹가즈와 세스는 오시리스를 연회에 초대하고 그의 포도주에 독을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시리스는 의식을 잃었고 그들은 그를 관에 넣고 바다에 던졌습니다. 마르두크 라, 그의 아내 사파니트 그리고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살해 소식을 듣자 서둘러 관을 찾아 회수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변으로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오시리스의 시체는 여러 조각으로 잘려져 펼쳐져 있었고 관 안에는 그의 몸 일부만 있었다고 합니다. 신화는 또한 이시스가 남편의 유해를 찾기 위해 이집트의 전역을 수색하여 그의 성기를 제외한 모든 조각을 발견했다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서로의 성기를 자르는 것은 신들 사이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에서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건 오시리스의 몸은 거의 온전했고 엔키와 이시스는 세트와 샹가즈가 모르는 사이에 오시리스 시체에서 정액을 채취하여 이시스에게 임신을 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신들이 서로 싸울 때는 상대를 죽이는 것보다 오히려 상대를 거세하고 성기를 잘라서 버리는 것이 그들만의 승리의 징표처럼 보였습니다. 적에 대한 이러한 야만적인 대우는 꽤나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패배한 신이 자신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도록 신들이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것은 권력과 지배력을 재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형제를 죽인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러워하던 세트는 이제 자신이 마르둑 라의 유일한 남은 아들로서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의 통치자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시스는 자신이 임신했다고 선언하고는 어디론가 숨어서 호론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호론은 호루스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인간의 군대를 모아 닌 호르삭의 중립적인 예루살렘 지역 국경이었던 레바논을 향해서 무력으로 진군하는 세트를 물리칠 수 있도록 그를 잘 훈련시켰습니다. 그렇게 호루스는 성장할 때부터 훈련을 받았으며 전투에서 세스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모아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스는 호루스가 꽤나 잘 준비되었음을 알아차렸고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호루스에게 1대1 전투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스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군대와 군대의 전투가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써있던 1대1 전투를 벌임으로써 승리를 쟁취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세스와 호루스의 공중전이 벌어졌습니다. 호루스는 눈부신 무기로 일종의 작살 같은 것으로 세스를 때렸습니다. 그러자 세스는 추락했고 그의 고환은 으스러졌습니다. 어쩌면 호루스에 의해서 잘렸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쨌건 호루스는 그러한 세스를 묶어서 그를 의외로 끌고 갔습니다. 한결은 세스가 이기기의 우주 비행사단과 함께 지구에서 여생을 살도록 허용은 하되 생명의 연장 치료는 받지 않는다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한편 남무르와 그의 렘 부족은 엔키와 그의 서펀트 부족이 지구의 우주 시설을 장악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서펀트 부족은 금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것을 통제했으며 마르둑은 지구와 니비루 사이의 우주 여행까지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서펀트 부족은 렘이 지구를 떠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무르는 비밀리에 닌 우르타를 보내어 오늘날의 페루의 엘릴의 아들 닌 우르타가 운영하는 티티카카 호수 옆에 기지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안데스 산맥 옆의 평원에 우주 정거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풍부했던 이 지역은 이제 렘 부족의 성체가 되었고 이 경쟁의 한가운데서 서로 반대 부족의 두 아네나키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난나, 그녀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로디테, 금성, 이슈타르, 아테나, 칼리, 닌니, 이러한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이난나는 엘릴의 손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난나와 닌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무지는 마르둑의 형제이자 엔키의 아들이었습니다. 두무지는 지구에서 태어났고 이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니비르에서 태어나 머물렀던 사람들에 비해서 수명이 턱없이 짧았습니다. 기원전 8670년경 그러한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며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난나는 마르둑의 여동생에게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밝혔습니다. 그녀는 지구상의 위대한 국가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여왕이 되기를 원했으며 동시에 그녀의 배우자는 제국에서 자신만의 지위를 부여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둑의 여동생이 돌아와서 그에게 이 사실을 말했을 때 마르둑은 이난나의 계획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과의 경쟁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누이는 두무지를 방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두무지를 유혹하여 그가 자신과 성관계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겁주었고 마르둑이 그를 강간죄로 고발할 것이며 그러면 그는 큰 공경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두무지는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서두르다 실수로 그만 돌에 미끄러져 폭포에 떨어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부족 사이의 평화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난나는 너무나 화가 나 두무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려 했고 마르둑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엔키와 그의 부족원들은 그러한 전쟁의 불화 속에서 마르둑을 지원했고 마르둑의 손자 호론, 즉 호루스도 이기기의 우주 비행사와 함께 그와 합류했으며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던 와중에 그 전투 중 하나에서 이난나는 호루스의 오른쪽 눈을 멀게 했습니다. 이난나는 매우 숙련된 전사이자 전략가임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전쟁으로부터 기자의 대피라미드로 피신했던 마르둑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난나와 남무르의 막내 아들 아다드 그리고 닌 우르타는 피라미드에 밀폐된 방 중 하나에서 마르둑을 찾아내었고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르둑을 단번에 그를 죽이는 대신
그들은 그를 생매장하기로 결정했고 그가 있던 방 입구 앞에 돌로 막아놓아 나머지는 마르두 그 자신의 운명에 맡겼습니다. 그러자 서펀트 부족은 의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고 마르둑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는 나는 그가 자신의 형제에게 행했던 일을 생각하자면 그가 그러한 운명에 처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닌호르삭은 브라의 씨앗이었던 두 형제 엘릴과 엔키를 의회로 데려와 마르둑을 추방하고 남무리의 아들인 닌우르타를 그 자리에 두어서 시족을 안정시킬 걸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종적인 판결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